창업 컨설팅과 코칭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도 인과관계 사고의 이해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과관계 사고 패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나 예상 결과가 있을 때 이 목표나 예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하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이것에서 무엇을 채울까? 그러니까 이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 이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필요 조건. 옛날에 우리 논리학 시간 때 배워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뭐 도덕 시간 때 이런 걸 하나요? 예, 철학 시간 때 하는 건데, 충분 조건, 치료 조건. 그래서 어떤 목표되는 결과가 있을 때 그게 필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게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려면이 목표잖아요. 이 뭐뭐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원인입니다. 뭐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뭐뭐 하려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를 줄여놓은 말이고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리들.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이럴 때 어떻게 미래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가? 미래를 예측합니다. 원인이 주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예측되는가라는 생각인데, 이게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충분하게 반영된 결과물이 무엇일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현재 문제를 찾았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할 때 필요 조건을 찾는 게라면요. 요 밑에는 충분 조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가, 미래를 살펴볼 때 쓰는 패턴이 요 아래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조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 자, 병아리가 있는데 병아리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살펴보는데, 계란도 있어야 되고 품어주는 어미닭도 있어야 되네. 그래서 병아리라는 것을 얻기 위하려면 이 결과죠, 결과.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찾는 것이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의 이제 조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디자인 싱킹 수업 때도 이런 걸 많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가 고객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럼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 찾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컨설팅 하러 갔을 때 기업 문제를 도출하고 할 때가 이 필요 조건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떤 원인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에 주어지는 원인들을 찾을 때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고 이벤트 기획을 할 때도 그렇고 디자인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원인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로 이야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고, 이거 반대입니다. 뭐냐면 이 병아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뭐부터냐면 계란도 있어요. 계란 보니까 어떤 계란은 그냥 냅두면 그냥 내에서 계란이 됐구나, 상하긴 하는데, 어떤 계란은 어미가 품어주니까 여기서 병아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계란도 있고, 전제 조건이 무정란이야, 유정란이겠죠. 이건 유정란이고, 유정란을 어미가 품어주면 요거만 있으면 충분하게 뭐가 나온다? 새끼 병아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원인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이 결과물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나요? 이 계란이 전제 조건이다. 요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반드시 유정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정란이고 어미가 품어주면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시작이 어디냐? 원인부터 시작한다. 원인을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충분 조건 사고입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내가 뭐뭐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내올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다면 그 결과를 미리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돌아봐서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랑 과식을 하면
1년 뒤, 2년 뒤에는 또 어떤 특정 질병을 조심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요. 이게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도 쓰고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게 일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측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분 조건 다이어그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분 조건 다이어그램 방금 했던 겁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또 못 모이면 C이다. 요거를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A이고 또 B이면 C가 된다.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만약 A이고 또 B이면 여기 보면 필수 조건이라고 할 때는 이 바나나 표시에 이걸 딱 넣어주는데 A와 B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A이고 B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C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A이고 B이면 C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충분 조건 다이어그램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샘플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고 또 두 가문 간에 서로 원수지간이라면 줄리엣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데 왜 불인정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 두 주권이 같이 봤을 때 우리 로미오 줄리엣 사랑해요. 근데 알아요. 서로 원수지간 거 당사자도 알았겠죠. 그러면 이 로미오 줄리엣도 예측이 되는 거죠. 상대방 부모가 우리 인정 안 해주겠구나. 로미오 입장에서 나의 부모야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여자친구인 줄리엣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절대로 인정 안 해주겠네라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충분 조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원인의 강도가 높아지면 결과의 강도가 높아진가? 이게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이게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강도를 높였더니 이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면 이게 인과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점점 더워질수록 점점 지구 온난화가 높아질수록 그 북극 지반의 빙하가 점점 녹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가속화되면 빙하 녹는 속도가 느리면 이게 상관관계에 맞는데 점점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면 원인의 강도를 높이면 결과의 강도도 높아지는가? 요것만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인과관계로 성립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전형적으로 그 논문 쓸 때 기본 가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설은 보통 뭐 A가 점점 못말수록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원인의 강도를 높이면 결과의 관계도 높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과가 있는데 이거 뒤집어도 말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오히려 이게 원인 아니야? 대표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계란이 먼저냐 아니 닭이 먼저냐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요. 계란은 닭이 낳아야 되게 생기지. 닭은 알이 있어야 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대로 순환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것만 따져보면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반대로도 색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구체적인 사실인가 추상적인 의견인가? 추상적 의견일 때는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 의견일 때는 인과관계가 좀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 이런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죠. 그리고 이게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조건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게 맞지만 다르기도 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그거는 여름에는 이 영향을 주지만 겨울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만 이게 들어맞고 어떤 조건이 아닐 때는 들어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바로 인과관계에 검증을 한다. 인과관계가 충분 조건으로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 스킬입니다. 영업 스킬.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가 살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잠재 고객의 신임을 얻는다 라고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원인 행위가 뭐냐면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게 원인이죠. 이거 끊어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잠재 고객의 신임을 얻는다. 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인가 아니면 의견인가? 신임을 얻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음표 찍었습니다. 신임을 얻는지 아닌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거가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건 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와 원인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스스로 부정적인 드러내면 잠재력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말도 되지만 반대로 나는 고객까지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솔직해진다. 부정적인도 다 얘기하고 이게 뒤집혀도 말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자, 원인의 강도가 높아지면 결과의 강도 높아진다. 이걸 보려면 점점점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냈더니 잠재력이 고객의 심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나쁜 짓 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고객에게 솔직한 게 좋지 하고 점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걸 했더니 결국 어떤 경우는 잠재 고객이 그 얘기를 보고 저 사람은 같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결국 같이 일하기는 좋지 않네. 어쩌다 한 번씩 상황에 대해서 솔직해야지. 모든 상황에서 점점점 솔직하다는 것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고 저 회사랑은 우리랑 거래 관계를 맺으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인의 강도를 높아진다고 결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냐?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그것도 정도끝이지 엄청나게 큰 우리가 감당치 못할 부정한 면을 드러내면 솔직한 거는 좋은데 신임을 얻기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보니까 특정 조건일 때는 이게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떨 때 먹혔는가 봤더니 의도적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가 없을 때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잠재 고객의 신임을 얻는 거라. 근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로 해서 잠재 고객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얻는다면 이거는 오히려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다섯 가지를 물어본 것은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한지 확인 차원에 물어본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갖고 충분치 않죠. 특별히 아까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자, 스스로 부정심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잠재력이 좁아진다. 이게 말도 좀 바꿨죠. 좁아진다. 자,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예를 들면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잠재력의 신임을 얻는다. 그건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꿨어요.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의도적으로 근데 그것이 남에게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잠재 고객의 신임까지는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거리 정도 좁혀지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면 이게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또 문장이 더 들어가네요.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낼 때가 아니라 드러내고 의도적이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가 없다면 오히려 잠재 고객과의 거리는 좁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는 것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더 다뤄놨더니 그 문장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 난 뭐가 어떻다고 가정해. 이런 거죠. 이러면 시장 크기를 정한다고 가정을 할 때
시장 사이즈를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53대 47%로 여성 출산율이 더 높다.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한 6%더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특정 A 지역의 주민이 100명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추정을 한 거죠. 가정인데 우리나라 평균치이기 때문에 남성은 53명, 여성은 47명으로 가정한다. 뭐 이런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 이런 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학습이나 경험에 따르면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뭐뭘 가정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도 아니고 팩트 체크가 안 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믿음인데요. 믿음을 맞다고 가정할 때 불행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경험과 경륜이 쌓이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생각하면 혹시 자기가 바뀐 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고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세워놓은 가정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시장 크기를 규정한다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가정은 뭐냐? 자기의 논리를 펼치는 근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의견일 수도 있고요. 의견, 사실, 관찰, 믿음, 기대, 경험, 해석, 법칙, 데이터, 상식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의 후보자들이 됩니다.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나 행동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가정은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원인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가정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는 밤늦게 걷는 것은 위험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그럼 이 가정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시카고를 여행할 때 밤에는 외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는 밤늦게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그냥 말로만 하도록 할게요. 콩고에 갔더니 콩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콩고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려면 콩고에 신발 수술 추진한다. 왜냐하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콩고 사람은 맨발로 다닌다. 그래서 콩고에 신발 수출 추진한다. 왜냐하면 콩고 사람은 신발의 발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가정이다. 가정. 요거는 액션이고요. 실행이고 액션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거 대는 상태입니다. 상태. 이렇게 대이 되겠죠. 예. 대 상태이고요. 따라서 뭐냐면 콩고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 행위를 하는데 그 원인은 콩고 사람이 맨발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콩고 사람들은 신발의 발볼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추진하나 콩고의 신발 판매업을 추진한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콩고 사람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 콩고의 신발 수출을 포기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살펴볼 때 이렇습니다. 콩고 사람을 수출하는 것을 신발 수출하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게를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부분은 상태 또는 행위를 말씀드리겠고요. 요 because는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why. 그러니까 원래 책에서는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이 방향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결론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생각보다 무관심해요. 논문을 쓸 때도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때로는 공공기업에 있거나 수많은 가정들을 세웁니다. 이럴 거라는 가정하에 뭐를 추진하자. 요번에 GDP 성장률이 몇 %인 것을 가정하자. 환율이 얼마 있다는 것을 가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과 자신에 대해서 가정을 만드는데 그것은 일과 가족, 세계 모든 영역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가정을 잘 보지 않아요. 가정을.
자기 의견을 그냥 사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있으면 이 의견 내기 전에 어떤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의견을 사실처럼 주장해버리면 이 가정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한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가정 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그러니까 낭패를 본 거죠. 살려고 했는데 지갑이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봅니다. 그러면 가게를 갔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전에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도착해보니 지갑을 같이 두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저런 부정적인 효과가 났으니까 가정은 뭐냐면, 나는 항상 지갑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가정을 물어봐야 제가 실수할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환희가에 구매해서 좋아하는데 이전에 가격을 올렸다는 것을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희가로 구매해서 기분 좋았다라는 것이 그것은 적이고, 그러니까 결과이고, 그 이전에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원인이죠. 가격을 올렸는데 그럴 수 있게, 그걸 이제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반대되게. 가격 올리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있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 것을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 그래서 가정을 함께 생각을 해야 몸을 가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인구는 절반이 50% 남자, 50% 여자라고 가정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을 만들어 놔야 인과관계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없이 주장하려면 상당수 많은 것은 억지 주장, 자기 주장 이렇게 될 텐데, 자기 주장도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맞을 때만 이게 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 가정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는 억지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진하고 싶어요. 단 전제 조건이 어느 구려서 좋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정만 잘 설정을 해도 행동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을 드러내면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특별히 미래를 예측할 때 내년 상반기,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내년 하반기에 어떤 매출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열심히 샵을 몇 개를 오픈하고 뭘 하면 내년에 매출 목표 매출에 얼마 도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단순하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전제 조건들, 가정들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제 조건으로 가정, 뭐뭐가 뭐뭐하게 된다면. 근데 그러면 가정도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해야 될 대상이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대로 안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실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자녀의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도 성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정, 기타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과를 변화시키는 원인, 근본 행동, 가정을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에 원인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이 있습니다. 행위 이전에 가정을 뭐라고 세워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를 단순하게 이것만 가동하면 요게 결과물들이 일어나는데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 때문에 그렇더라. 가정이 깨어지면 인과관계가 형성 안 될 경우들이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정을 정할 때 이렇게 가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릴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다? 근데 돈이 불어난다. 이자 때문에 불어나는 거죠.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면 띄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 돈 빌렸다가 소위 말하는 띄인 적 많이 있습니다.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 물론 믿을 사람한테도 돈을 못 받아서 애타는 경우가 있는데 전제 조건인 거죠. 친구한테 돈을 빌 때는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전제로 갈 때 그것이 다시 돌아서 돈을 불릴 수 있더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말이네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아주 유명한 표어가 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뭔가 이상하죠? 아내 말 잘 듣는다고 떡이 생깁니까? 예, 그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 말 잘 듣는다. 그리고 아내 말은 항상 옳다. 그렇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내 말이 항상 옳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예. 아내 말을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면 행운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운. 근데 아내 말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행운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가지의 출국, 가지의 출발점, 시작, 중간은 끝점입니다. 그래서 줄기와 인간관계가 바로 골조 공세에 해당하고 인간관계가 튼튼해야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TOC 전체 과정, 코칭과 컨설팅, 창업 코칭과 창업 컨설팅 과정의 핵심은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현장에 봤더니 현장에서 원인 행위가 뭐고 결과가 무엇이고, 컨설팅을 하고 고객을 도와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결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을 때 새로운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튼튼하게 하려면 필요조건 사고와 충분조건 사고를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필요조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무엇이 찾는 게 필요조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어. 일들을 저지른 것을 모아서 봤더니 이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거는 충분조건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반영한 새로운 결과물들이 무엇이냐 합쳐진다면 이게 충분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가정의 도전함은 생활 습관을 바뀌는데 되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변화 행동을 강요하지 말고 가정과 변화에 호기심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가정에 도전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큰 효과가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래야지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긍정적 가치 작성 활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기본 구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그 원인과 결과 이걸 살펴보는데요. 이것입니다. 콩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닌다면 콩고의 신발 수출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예.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고 사람이 신발의 편리함을 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콩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려면 콩고의 신발 추진을 추진한다. 왜냐하면 콩고 사람들이 신발의 편리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콩고 사람들이 신발의 편리함을 안다는 가정이 깨져버린다면 수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콩고에 신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국산 신발을 가서 팔면 엄청 돈을 많이 벌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살 사람이 콩고 사람들이 신발의 편리함을 알아서 이걸 살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말이 많은데 그거 말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사업가 입장에서 저기 뭐가 없네? 엄청나게 좋겠네? 뭐 이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봤더니 한국에는 어떤 가게가 많던데 저기는 없네. 우리 한국에는 커피숍이 엄청나게 많은데 치킨집이 어디 많은데 어디 저기 다른 나라 가보니까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에 보면 치킨집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치킨집 내야지. 한국이 없으니까 치킨집 내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디 가면 잘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제 조건이 그 가정에 들어맞는가, 가정을 잘 세워야 이 전제 조건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정이 깨지면 이런 가설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액션을 취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 보면 돼요. 콩고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신발의 편리함을 아는데 이거를 살 기회가 없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만 해보면 소위 말하는 이 앞에 세우는 이 행동이 결과로 이어질지 않을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가치를 작성하는 요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개인의 목표, 출발점 이걸 적어봤잖아요. 이것이 사업계획서에도 핵심 요 라인의 축을 이룬다. 논문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A가 될 것이면 B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 조건의 사고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A라는 행동을 했더니 결국 뭐뭐가 될 것이다. 자, 보니까 콩고에 신발 안신상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파는 수출 전략을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정들을 삽입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가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잘 삽입을 하면은 소위 말해 인과관계 모델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대학원 모집 기간입니다. 이렇게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창업대학원 갈 후보자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딱 보니까 창업교육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지인들 중에. 근데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창업교육의 수강에 관심이 있어서 창업대학원에 지원한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가 전제를 따라야 되냐? 창업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더니 현재 요 상태이고 요건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인데 여기다 추가적인 액션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뭐 좀 배워볼까?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창업교육과정, 창업대학원 창업교육을 상세히 소개하는 액션을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대학원의 브로셔를 가지고 소개해 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창업대학원에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because of 가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업대학원 평판이 나쁘지 않다. 또는 창업대학원의 커리큘럼 교육과정이 괜찮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창업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수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소개해서 무조건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창업대학 평판이 나쁘지 않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정이 깨어지면 창업대학원의 교육 질이 별로 좋지 않고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 가정은 소개한다고 넘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출발점이 어떤 액션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계속 요 관계만 살펴보잖아요. 요 관계. 어떤 액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다. 근데 이 액션을 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짐이 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업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어떤 액션 하나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창업계를 선할 때 A라는 지역에 보니까 특정 지역에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이 제품을 소개했더니 덥석 이 제품을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썼을 때 플랜을 잡을 때 이런 논리 구조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 내가 어느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가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어떤 신제품을 만들면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면 이 고객이 이걸 충분히 구매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논리 구조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예제를 하나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나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갈증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 목이 마른데 갈증이 해소되려면 물을 마시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먹는다고 갈증이 해소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꾸겠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난 물이 아니라 콜라를 마십니다. 콜라를 마셨더니 나의 갈증이 해소될 걸 기대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 가정. 콜라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해소가 안 되겠죠. 목이 마릅니다. 콜라를 마십니다. 갈증이 해소될 거라 기대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라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본 거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쓰거나 그 여러 가지 플랜을 잡을 때 이런 논리 구조, 나의 상태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s 상태입니다.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어떤 행동을 액티비티를 하면 이 결과물이 바뀔 것인지 이런 것을 적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사람의 논리 구조가 제대로 맞게 설정되는 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보는데요. 이게 바로 그 핵심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갔네요.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죠. 아예 나도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셨더니 나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근데 갈증이 해소가 됐더니 이제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왜 배고가 봤더니 식욕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갈증이 해소됐다고 무조건 배고프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배고픔도 갑자기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등산을 막 했더니 뭐 지리산, 우리 노경수 대표님 지리산 가는 거 좋아하시는데 막 열심히 갔어요. 갔더니 올라갔더니 꼭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물부터 막 찼죠. 목이 마르죠. 아니 목도 다 차고 갈증이 해소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니 뭐야 내가 점심을 안 먹었잖아. 그리고 갑자기 식욕이 생겨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있더라. 아니 갈증이 막 나는데 밥을 먹거나 그러면 밥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목이 마른 상태부터 해결이 돼야 갈증이 해소돼야 그다음에 배고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짤 때도 오늘도 그런 얘기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사업 제안서를 봐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어플을 만들고 뭐 어떤 계획들을 갖고 하겠다. 특히 하면 간편식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어플로 해갖고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자기네는 어플 만들 역량이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어플부터 만들든가 하지 말고 내가 간편식이 만드니 간편식에 대한 플랜을 먼저 잡아라. 그래서 일부 소수 그룹에다 이 간편식에 의미가 있을 것인지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요게 막혀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때는 이걸 어플로 하는 것을 그 두 번째 작업으로 풀어봐라 라고 논리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업계획서를 짜고 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몇 년 차의 플랜,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한꺼번에 다 풀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A라는 행동은 당장 오래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년 뒤, 3년 뒤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될지를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뭔가 몸에 갈급함이 있어요. 물도 먹고 싶어. 그다음에 굶주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행동을 나열하고 순서대로 정하게 됩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씩으로 하면 1번 행위 결과 2번에 미칠 영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 맞추고 이 단계적으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바르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전제, 어떤 가정들이 숨어 있는지를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가치를 만드는 이런 가치를 만드는 용도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내년도에 이룰 사업계획서 목표도 있어. 그다음에 이것을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걸 씁니다. 차분히 앉아갖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세부 계획들, 세부 액션 플랜들을 잡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1년 뒤에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바로 그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아니라 6개월 뒤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또 세부 목표를 정합니다. 1년 뒤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여기 1년 뒤입니다. 1년 뒤. 이건 6개월 뒤입니다. 1년. 네, 1년 뒤고요. 이거는 0.5입니다. 0.5. 0.5. 잘 안 쓰시네요. 예, 0.5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어떤 행동을 달성할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전제로 깔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러면
6개월 뒤의 목표를 살펴보고 이 목표 6개월 뒤의 목표가 또 1년 뒤의 목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고 그 행동들을 이어질 것이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또 밑에 또 그 사이에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런 플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더라. 이런 절차대로 하면은 좋은 사업 플랜들을 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쓸 수 있냐? 연설할 때나 세미나 할 때나 워크숍 할 때, 기타 등 이런 거 할 때도 다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또한 부하 상사들의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추진을 설명할 때, 고객대와 상담할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또 감정적인 부위에 개입한 사항들에 대해서 미팅 대화에 대해서 준비할 때,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략 계획 중 상세 계획을 수립할 때, 뭐 이럴 때도 다 이런 계획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업무 지시의 예가 있죠. 업무 지시할 때 보통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사들한테 불만족스러운 일의 1순위가 뭐냐면 강압적인 일방적인 업무 지시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 부하직한테 책임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인데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때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게 필요하냐? 근데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업무를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전제 조건과 어떤 액션이 쌓여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어떤 전후 관계가 맥락에 숨겨져 있는지를 설명치 않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고 그거를 달성하기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올라가야 그 일들이 달성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요 중간 단계를 무시하고 확 올라가는 내가 지금 뭐 하면 이거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나 잘하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말이 맑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들이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업무 지시할 때는 그냥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들을 다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일부를 맡길 때 그 일부 맡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전체 구조에서 요만큼인데 이 요만큼이 되면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어 라는 것을 다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면 자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 그림 없이 그 작은 부분만 딱 띄어서 업무 지시를 해버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담당자 서는 입장에서 때는 그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후배 사원들이 성장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 중에서 일부를 맡길 때는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후배 사원들로 하여금 전체의 그림을 알기 위해서 그 일의 방향대로 잡고 나가도록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대 범위를 미리 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빨리 해. 일이 완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명확히, 그러니까 당신 뭐 빨리빨리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일이 완료됐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는 언제까지 뭐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일을 완성했을 때 이 결과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 시점에 그러니까 언제가 필요한지 이때 어떤 정도의 양과 질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일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는 완료돼야 되고 ABC 세 가지 형태의 파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라고 결과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 좀 해보세요. 언제까지요? 뭐 대충 뭐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다음 달 중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파일은 뭐 어떤 형태로 드려야 될까요? 그거 저 전에 하던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미리 언급해주면 일이 끝날 때 업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되게 분명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데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업무 지시 이런 거죠. 자료 김대리가 후배 사원한테 얘기해준다. 자료 뭉치 넘기면서 누구누구 씨 이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나 없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줘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하죠. 자료 정리라는 개념도 애매하고 그 자료 정리를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애매하죠. 그냥 빨리 서둘러서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럼 빨리의 개념도 없으니까. 그러면 후배 사원 입장에서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명확한 업무 지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료 뭉치 딱 주면서 누구누구 씨 이 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주고하고 있는 제휴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장 자소, 시장 조사 자료들입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냐?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 자료가 완성되면 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휴업체를 선정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되겠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리해야 될 것도 나오죠. 지역별로 구분해고 지역별로 업체별로 비교하려는 게 목적이고 목표는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일도 정확히 정해주죠. 내일 오후까지. 근데 그것도 누가 정했어요? 후배 사원이 본인 스스로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명확한 업무 지시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합니다. 대충 납기도 없이 빨리 애매모호하게 지시하면 애매모호하게 결정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우리한테는 제휴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장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된 시장조사 자료에서 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류된 자료를 사용하면 비교 판단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랑 제휴할지 말지를 판단이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장 자료 조사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장조사 자료가 지역별로 구분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교하려고. 그럼 이게 되면 뭐 하려고 하느냐? 제휴업체 선정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제휴업체 선정 작업을 요것만 있으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휴업체 선정일을 정하면 담당자가 가능한 일자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조사 자료 작업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존재조건에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첫 번째 업무 분량이 됐고 여기서부터 뭐 하냐? 납기를 정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납기를 정하는데 그래서 담당자가 가능한 일자를 제시해 준 게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담당자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납기를 일을 해야 될 후배 사원이 정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작업 완료일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네요.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을 명확히 딱딱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해주고 두 번째, 이에 대한 납기를 정하는데 납기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정하도록 딱 넘겨줬더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작업 완료일을 잘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지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금전적 가치 사슬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했던 내용들을 이게 방금 했던 그 목표 수립하는 과정을 저희가 최근에 창업교육 음준 소고해 주세요. 창업목표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 봤더니 얼마를 묻기 전에 무엇을 측정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할지 중간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휘둘리기 때문에 목표 수립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요번 학기에 제가 수업의 핵심 주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면 원인과 결과 찾기입니다. 인과관계 찾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찾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현상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 찾고 목표 정하고 경우기 찾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이걸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보고 1년 계획 플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쓰고 1년간의 플랜을 잡으세요. 계획을 잡으세요 할 때 그 잘 못 잡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넘길게요.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죠. 당신의 현 상태가 어디고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하면은 중간 목표를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 목표의 가정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잡고요. 그다음에 이런 목표가 달성됐을 때 두 번째 행동을 하면 나중에 어떤 목표가 설정되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워크숍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현 상태가 있습니다. 현 상태는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 초기 제품, 서비스 또는 확보된 기술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특허는 갖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아이디어는 있어. 내가 이런 초기 시제품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뭘 정해야 되냐면 목표를 정해야 되죠. 1년 뒤의 목표. 근데 내가 현 상태가 이러인데 1년 뒤에 어떤 목표를 만들고 싶어. 1년 뒤에는 최소한 목표를 일단은 좀 야심차게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이 회사를 기초 삼아서 1년 뒤에 신규 B라는 신입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새로운 목표를 하는데 이때는 달성률 50%. 왜 확률을 낮게 잡냐면 야심차게 과감하게 잡으라는 차원에서 이게 달성률 50%짜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걸 잡으면 중간에 뭘 잡냐면 요걸 이루기 위해서 한 중간쯤에 이룰 수 있는 것,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룰 수 있는 것. 요거는 1년 뒤면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룰 수 있는 중간 목표가 나오겠죠. 이게 3번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과일 당도 개선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냐면 과일 가게, 원래는 과일 당도 개선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목표는 과일 가게에 당도 향상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당도가 B급 과일인데 요거를 잘 이용하면 당도를 A급으로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심찬 목표로 바꿨습니다. B급 과일 주스를 요 기계를 이용하면 A급 과일 주스 맛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B급 과일 주스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야지 라고 목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잘 됐다는 핵심 지표로 내가 어떻게 하냐, 월 매출 1,5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야, 이 프랜차이즈에서. 그다음에 수익은 500만 원 나고 3분의 1 되게 많이 났네요. 그래, 프랜차이즈, 이거 관련 프랜차이즈 3개 정도 만들어야 되지, 라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과일 정도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하고 맛있는 B급 과일 주스 먹을 수 있는 요거까지는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과일 당도 개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과일 주스로 했더니 저렴하고 맛있는 그 B급 과일 주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중간 등록이 목표였어요. 그럼 이게 현재라면 요건 언제? 6개월 뒤. 요건 언제? 12개월 뒤에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 상태는 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요거를 가지고 내가 요거는 액션으로 해야 될 것이죠. 과일 주스 점포용 B급 과일 당도 기계, 점포 기계를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렴하고 맛있는 B급 과일 주스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기술이 있고 요 기술을 붙인 요 기계만 개발하면 저렴하고 맛있는 B급 과일 주스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B급 과일도 당도만 높으면 A급 과일 주스 맛이 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기계에다가 B급 과일도 당도만 높아지면 A급 과일처럼 주스랑 똑같은 맛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게 성립이 되면 다음에 뭘 하느냐, 두 번째 액션을 하는 겁니다. 이 과일 주스를 시험 삼아 직접 만들어 판매해봅니다. 지금 B급 과일 주스를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과일 주스를 시험 삼아 팔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봐야 돼. 이게 팔아봤더니 이게 목표가 되냐? 이거 기구에서 B급 과일 주스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해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과일 주스를 B급 과일로 만들었더니 우리 원가 구조는 더 좋아. 왜냐면 A급보다 원가를 더 싸게 사니까. 그래서 기본 과일 주스 프랜차이즈보다 수익 구조가 좋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냥 계산으로 뽑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전제 조건이 만들었으면 다른 세부 조건이 다 맞는 거 확인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1년에 그 목표를 수립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수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수립 캔버스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화면 공유, 다른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왔습니다.
예. 예, 화면 규모 다시 할게요. 예, 아까 작업하던 그 모습의 화면들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라 믿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 잘 보시면 그냥 실선의 네모 박스가 있고요. 끝이 구분계 상태 표시고요. 그다음에 점선으로 되는 거. 끝이 굽으면서 점선으로 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자, 상태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상태에 해당한 것은 여기 운동 습관, 요 가운데 거네. 요거랑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PT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정했다. PT 트레이닝을 받으면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 PT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는 운동 습관이 생깁니다. 이건 가정이다. 왜냐하면 나는 일단 결정하면 계속 오래 지속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 받으면 웬만하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PT 트레이닝을 받기로 했습니다. 받습니다. 이거는 행동이죠.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뭘 바뀌어? 운동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생기냐? 나는 그 전에 전례를 보니까 나는 일단 뭐 하나 결정하면 오래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는 운동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 매일 여기다가 추가해서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아유, 운동 습관 생긴 데에다가 매일 30분짜리 유산소 운동까지 추가하니까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네요.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검증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깔고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나는 매일 10분 유산소 운동을 한다. 체지방이 감소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10분 정도 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유산소 운동해서 체중이 감량하려면 매일 30분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전제를 까는데 그런 이런 과학적 검증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30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1시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자,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 행동이 또 들어가야 되냐? 근력, 4분할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 4분할 근력 운동의 얘기는 뭐냐면 운동하는 것을 매일 똑같이 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은 하체 했으면 두 번째 날은 가슴에 쓰는 세 번째 날은 어깨, 네 번째 날은 등. 그래서 이걸 갈 때마다 네 부위를 나눠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스할 때 보통 많이 하는 운동법인데 이걸 했더니 뭐가 생겼냐? 근육량이 늘어나더라. 근데 이런 운동을 4개를 쪼갰으니 근육량이 왜 늘어나는가 봤더니 전제 조건이 이러면 기초대사량이 늘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육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걸 3개월간을 계속 지속을 했더니 몸짱이 되더라. 몸짱. 이 몸짱이 된 사람이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있는 게 몸짱입니다. 왜 중년의 나이도 3개월 만에 이렇게 몸짱이 된 사례가 있나 봤더니 중년에도 3개월 만에 몸짱이 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이게 없던 사례가 아니라 그랬던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잡냐? 처음에 PT 받기 전에 이런 플랜을 쫙 잡는 것입니다. 전체 플랜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PT를 받으면 나는 오래 운동하기 때문에 계속 운동 습관 생기겠지? 거기다가 매일 30분간 유산소 운동하고 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30분간 체지방 효과이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하겠지? 체지방 감소하고 나서 여기다가 4분할 운동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근육량 늘어나겠지?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간 지속하면 몸짱이 되겠지? 이런 논리 구조로 점점점 올라가면 내가 요번에 PT를 받는 거가 3개월 뒤에 몸짱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논리 구조를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플랜을 잡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 설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는 가정만 했는데 이걸 전체 총괄적인 비전으로 이렇게 재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 플랜이 다 완성된 거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